오늘은 책이 질문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질문법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제 험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요즘은 겸손은 힘들어 뭐 이런 게 스태치거든요. 자, 3명씩 한번 짝을 지읍시다. 이렇게 3명, 3명, 4명, 이렇게 3명, 이렇게 3명 하시고 이렇게 3명. 자, 질문은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발견 질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주제 선정부터 그 일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 가치 중립적이죠. 좋은 일 말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 말할 수도 있고 관찰한 걸 말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말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가치 중립적인 질문이에요. 1번이 2번에게 물어보시고 다 말하면 2번이 3번에게 3번이 1번에게 순서대로 말하는 거죠. 듣는 거는 둘이 같이 거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책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먼저 우리가 나눴습니다. 책 제목이 원래 이제 겸손한 질문이죠. 근데 humble inquiry 이렇게 되잖아요. 질문인데 우리가 경청하고 질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값어치 있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방금 말하는 연습을 한 게 아니라 듣는 연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잘 들리세요? 잘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1인당 2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을 던졌으면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그게 아니지 뭐 이렇게 되죠 자꾸. 뭐가 우리의 경청을 방해합니까? 나의 주관. 그래서 나의 주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 아 주말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있잖아 뭐 남편이 빨래도 안 해줬어 라고 하는 순간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해주고 싶어요. 충고해주고 싶죠. 또 해석도 해주고 싶고 내가 판단도 있고 또 조언도 해주고 싶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탐해판이라고 불러요. 충고, 탐색, 해석, 판단이죠. 요게 내 귀를 잘 들어서 관찰을 장애합니다. 잘 듣고 현장을 잘 봐서 이 책의 조언처럼 관찰, 반응, 판단, 개입하고 싶죠. 관찰이 있어야 반응하게 되고 판단해야 개입해서 조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잘 관찰 들어보고 그 다음에 반응해줘야겠죠. 아 그거는 지금 그거 더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더 할 건지 말할 건지 나의 의사결정이 무엇일 건지 책임자로서 의사결정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개입하는 겁니다. 대신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이렇게 적절하게 위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순서가 이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관찰을 장애물로 해야 됩니다. 어려워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신간서적 중에 뭐냐면 배달의 민족의 인터널 브랜딩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리더십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더가 자꾸 경청이 안 되고 경청이 안 되니까 질문이 안 되고 질문을 안 하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잘못된 의사결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리더가 경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취미나 학습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주공예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비주공예 순간에 딱 앉는 순간 벌써 그 쉴터를 잡는 방법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잘했어요. 그러면 칭찬받고 싶죠. 조금 잘했는데 칭찬해주는 게 경영자 힘든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내가 조금 잘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거를 뒤집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제가 필독서 선정 후보를 갖고 있는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이 책에 조언하는 관찰, 반응, 판단, 개입에서 장벽이 다 장벽이 있어요. 이 다음에 장벽이 있는데 첫 번째 장벽은 여러분들이 2분 동안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탁태판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청을 하고 실제로 조직에서 팀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험블 인코리가 있을 거야. 우리 조직은 미리 결정된 선입관, 미리 결정된 어떤 판단 기준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는 조직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규 법인이라든가 굉장히 피보팅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올했던 게 올해 틀릴 수 있어요. 또는 올해 맞다고 생각한 게 내년에는 또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왜요?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성이라는 거. 나는 아직 모른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에 보기가 또 다르더라. 아, 나 홈쇼핑 나 이 정도 할 수 또 달라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3명씩 어차피 지금 팀을 짰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신 POV 카드가 있죠? POV 카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 8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8분 정도 드릴 테니까 3분씩이니까 마이크를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바라본 점 뭐고, 또 강의 자료도 나갔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본 거 뭐다, 적용하고 싶은 건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 나누는 시간 갖고 또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리더십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거, 혹은 인생에서의 행복은 꼭 업적이 아닙니다. 관계를 추구하세요. 이런 이야기 있죠. 너무 예술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충분해요. 이런 메시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 멈춰야 자기들이 돈 버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돼요. 영화도 보고 콘서트도 가고 이렇게. 아무튼 너무 비판 꼰대 같네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대적인 축적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최재천 교수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10년 정도는 어떤 영역에서 탁월성,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헌할 수준이 되려면 10년 정도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개인이나 팀이나 국가의 경우도 비슷하더라. 국가의 발전 단계를 보니까 한 10년 정도는 거의 독재 국가 분위기에 독재 수준의 전 국민들이 다 그냥 가지치고 또랑치우고 맞고 품고 하는 기간을 보내더라. 대한민국이 그러했고, 베트남이 그러했고, 중동에서 발전하고 있는 몇 개 국가들, 남아공이나 가나나 이런 국가들, 혹은 유럽의 국가들도 대부분 비슷한 국가적 축적의 시간을 거쳤더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우, 현대, 이런 영역들도 한 사업이 세계적 수준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의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콘텐츠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최재천 교수 교수니까 청년들 또 대학생들한테 하는 조언이 뭐냐면, 당신의 축적의 시간이 몇 년일 거냐, 최소한 10년을 투자할 만한 당신의 방향성이 잡혔느냐, 이게 이제 축적의 시간 1, 최근에 나온 2, 그 책이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도 10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이야기 나오죠. 탤런트 코드에도 데니엘 코일이 이 탤런트 코드, 재능이 발현되는 어떤 코드 안에는 한 10년 정도 죽을 듯이 하는 기간들이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 공통적으로 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뭐랑 상충되냐면, 젊은이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쉬세요. 이거랑 제가 볼 때는 상충됩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어떤 메시지를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느냐에 따라서 매우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꼰대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제 아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20대 초중반입니다. 둘 다. 딸에게 어떤 메시지, 부모니까 진실한 메시지를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사랑하죠.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제 아들, 딸을 더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한 메시지를 하는데 제 아들, 딸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냐면, 야, 대학생을 즐겨. 지금 못 즐기면 나중 후에. 이런 따위 이야기는 하질 않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진 않습니다. 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야. 대학생활의 1년은 나중 중년일 때 한 3년 느낌이다. 요 레버리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정말 너 이거 소중하게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좀 쉬어, 잠도 자자. 이렇게 하질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경영보험과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오늘은 이제 책을 추천하는 시간인데, 총 4권 중에서 첫 번째 추천한 책이 이제 철학을 잊은 리더에게 제목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에요.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납니다만 거기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방식이 주로 포지션과 직책에 의한 것이었다. 포지션, 권력을 갖는 거죠. 직책, 부여된 것을 의존해서 하는 거죠. 그거에 뛰어넘어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위아래로 보지 말고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 야단치면 안 된다, 칭찬하면 안 된다, 질책하면 안 된다. 야단치면 안 된다, 칭찬하면 안 된다, 지시해서도 안 된다. 세 가지다.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자세히 읽어봤더니 그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야단을 칠 때도 그의 태도나 인격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교정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만 말을 해라. 칭찬을 할 때에도 역시 태도나 뭐 잘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격려할 만한 요소를 박수 쳐줘라. 그 다음에 지시하지 말고 권유해라. 이거 해 하지 말고 이러하면 어떻겠어요? 라고 말을 해라.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방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탐구라는 단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뭔가 모르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가인지 경영에서 지가 뭐의 첫 글자였죠? 지식 경영이에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경영 위에 인재 경영이 있어요. 인재 경영 위에 지식 경영이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할 건지가 있어야 인재들이 모이죠. 인재들 교육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지식으로 성과를 내서 매출이 나와야 지속 가능하죠.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인지 경영의 목표는 뭐냐면요. 지식이에요. 가치 위에 인재가 있고 분위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지 경영하는 회사는 결과적으로는 지식탐험대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 전체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정글을 탐험하는 하나의 탐험대다라고 한다면 정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산업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곡을 탐험하는 법, 가시덤불을 이겨내는 법, 절벽을 오르는 법, 정상을 차지하는 법인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선장부터 맨 말단에 이렇게 가지숲을 치는 이렇게 실무자 이르기까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집단 이동하면서 거기는 뭐가 있어? 사자가 나왔어? 뱀이 나왔어? 그건 먹어도 돼? 그거는 고기 있어 먹지 마.가 잘 일어나려면 호기심 가득한 겸손한 질문이 반드시 필수였습니다. 이것이 지식 경영 측면하고 겸손한 질문이 연결되는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아까 Y라는 질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왜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책을 저희 필독서로에서 스터디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상당 기간을요 그 플로우에서 그때는 우리 잔디로 저희 플로우 써요. 저희도 잔디 썼을 때 상당 기간 HI 이랬어요. 허블 인쿼리 HI 가로 닫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오해하지 말아라. 나 HI로 하는 거다. 그래서 HI 적어놓고 뭘 질문을 하면 답하고 이렇게 호라이젠탈 그 수평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고 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압박으로 느끼잖아요. 솔직히 경영자가 질문하면 압박으로 느껴요. 근데 저 압박하려고 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 그래서 앞에다가 HI 해놓고 그거는 이런 방식도 있는데 그 방식을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좀 압박이잖아요. 근데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앞에다 그냥 HI 해놓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일부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조직은 어떠세요? 질문과 대답이 소통이 여러분이 이제 뭘 보면 되냐면 플로우에서 그 플로우의 양을 보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그 조사회사는요 조직 내에 인트라넷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안에 서로 격려하고 도전적인 키워드들이 많은 조직은 투자할 때 이거 투자해라 그러고 뭐 비난하거나 뭐 질책하거나 당장 와 이런 게 많은 조직은 투자하지 말아요. 그런 회사가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도 플로우를 분석해 보면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고 거기에 하위 업무가 있고 댓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수평적인 대화가 많으세요? 아니면 이 버티컬한 거 수직적인 대화가 많으세요? 대화의 양으로는 어떤 거 같으세요? 버티컬.
버티컬이 좀 많으세요? 비율을 하자면 자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5대 5라고 했을 때 몇 대 몇 정도로 좀 달라요? 버티컬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7, 80% 정도. 맞네요? 예.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물류가 그렇고 다른 데가 아닐 수도 있고 80대 20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비교 측정법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이 80대 20이다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90대 10으로 가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요게 이제 버티컬만 많고 버티컬도 보면 이렇게 탑다운 버티컬이 있고요 바텀업 버티컬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지시의 양이 많고 네네네네 이렇다면 사실은 제일 조금 일하기 좀 빡빡한 거죠. 반대로 버티컬이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의견이 막 많아. 의견이 많고 위에서는 좋죠 이런 게 있어. 그럼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 버티컬인 겁니다. 그것도 좀 달라요. 근데 아마도 지금 버티컬이 많다 이거는 요게 많다는 측면일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 호라이젠탈 이 수평적인 것을 어떻게 좀 늘릴 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로우에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때 어떻게 수평적인 것을 늘릴까요? 프로젝트를 팔 때 꼭 필요한 그 버티컬만 팔 거냐? 아니면 수평적으로 좀 참고하면 좋을 사람들도 프로젝트에다 집어넣어서 뭔가 좀 의견도 말하고 할 거냐? 이런 측면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6개 주가 다 했는데 두 번째 나눔하기 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책에서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단도직입적인 질문과 이렇게 그 상황을 공유하는 질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책 후반부에 이직이 나오죠. 겸손한 질문과 태도를 갈고 닦는 5가지 방법 좀 나와요. 겸손한 질문, 호기심이 유지되는 질문. 1번 속도를 늦추고 페이스를 조절하라. 2번 빠른 게 낫다라는 위험천만한 안팎에 굴복하지 말라. 애자일 이야기 살짝 하고 싶어지지만 일단 요 자체로 워딩으로 받아들입시다. 세 번째, 배우는 시간을 타인과 함께 정하고 함께 속도를 맞추어라. 그렇죠.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번째, 겸손한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서 성찰하라.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겸손한 질문을 해보아라. 나는 오늘 하루의 삶에 충실했는가? 이런 질문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5번째, 마음 챙김을 연습하라. 약간 심리학적인 이야기. 이런 게 좀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건 뭐 책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겸손한 질문을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책을 저는 적용하고 저희 내부에 적용할 때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어떤 그 포인트를 조금 봤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질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맥락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없는 표현이어서 제가 용어를 갖다 붙인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단형 질문, 단도직입적 질문 이런 표현 썼죠? 진단적 질문, 단도직입적 질문 썼어요. 예를 들자면 진단 질문은 그러면 당신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라고 묻는 게 진단 질문이에요. 단도직입 질문은 화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단도직입 질문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오픈형 질문이냐 폐쇄형 질문이냐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픈형 질문은 점심때 어떤 식사할까요? 이런 건 오픈형 질문이에요. 폐쇄형 질문은 점심때 설렁탕 어때요? 이런 게 폐쇄형 질문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권을 좁히는 질문을 우리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해요. 그런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촉구할 때. 밥 먹고 장난감 만들래? 밥 안 먹는다고 하다가 장난감도 못 만질래? 이런 게 아주 폐쇄형 질문이죠. 답정 너인 질문들인 거잖아요. 근데 조직 내에서 험블 케이스처럼 험블 이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의 대화가 가능한 개방형 질문, 오픈형 질문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배송을 할 때 주말 미배송률이 우리가 5% 이내로 가자. 그러니까 목표였다고 칩시다. 혹은 주말 미배송률 제로가 목표였다고 칩시다. 근데 월요일이 됐더니 금요일 날 오다 온 것 중에서 미배송한 게 있는 것을 월요일 날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마감 쳤어야 되는데 안 치고 간 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됐더니 고객이 뭐 기간이 길어지고 뭐 배송 예정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막 일주일 걸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주말 관리하는 건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리더가 볼 때 이거 누가 관리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폐쇄형 질문입니다. 매뉴얼대로 누가 안 했죠? 주말 담당이 누구였죠? 전부 다 단답형으로 나오는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이 많으면 조직 내에서는 위축됩니다. 상상력도 제한이 되고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면피하게 되는 형태의 대답이 나와요. 그러면 더 승질 나요. 이제 질문한 사람 더 승질 나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어떻게 바꿔요? 개방형 질문.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는 겁니다. 아, 배송률과 관련돼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이에요. 어떤 value loaded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의도가 장착되지 않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은 우리 홈쇼핑을 해요. 목표 매출이 완판돼가지고 3억 매출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잘 되면 value loaded 돼도 괜찮으니까 안 된 쪽으로 제가 예를 들게요. 3억 매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억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안 좋은 질문이 뭐예요? 뭐가 문제였어요? 이런 질문. 굉장히 폐쇄형인 거죠. 굉장히 폐쇄형인 거예요. 개방형 질문은 뭡니까? 오픈형 질문은 뭐예요? value loaded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의도가 담기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가 오픈형 질문이에요. 상대방 대답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건 말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건 말할 수도 있고 그 말하는 과정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질문을 폐쇄형으로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질문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직원이 머리를 빡빡이로 밀고 왔어요. 빡빡이로 밀고 왔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쳐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치지 않았을 것 같은 사람. 빡빡이 밀고 왔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 거냐면 사회 반항입니다. 지금 방송 출연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 뭐 나한테 불만 있어? 다 뭐예요? 험불하지 않은 질문. 대부분의 경우 반항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퇴사하려고 작정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어떤 대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실은 제 친구 중에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랑 굉장히 단짝인데 암 치료 때문에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내가 병문안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가발을 맞춰놨는데 그거는 일주일 후에 옵니다. 일주일간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회 불만이 있니 했으면 말 안 하죠. 그거 내 친구 관계 말을 저 사람한테는 내가 할 필요 없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리더가 뭔가를 추궁하다가 아 그거 진짜 말하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말 안 했지 이런 일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런 말을 자꾸 하면 막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지 이런 대화가 나에게 좀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개방적으로 오픈형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살짝 예를 들어주는 걸 뛰어넘어서 뭘 발견해 주는 거다? 상대방 내면에 숨겨진 의도. 아 이게 뭐 한 달의 긴 시간이에요. 적극적 성장 동기. 기억나세요? 상대방 내면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원들 더 이상 뽑지 맙시다. 자꾸 퇴사해서 힘들어요. 야 네가 잘했으면 퇴사하겠냐? 네 부서가 지금 퇴사가 많아. 이게 이제 경청이 아닌 거죠. 다시는 말하나 봐라 이렇게 되지만 괜히 이런 이야기 재밌으니까 한 건데 어떤 거예요? 직원 뽑지 마세요. 더 이상 이렇게 자꾸 퇴사해서 힘들어요.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 성장 동기 뭐예요? 나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맞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힘들지 라고 말해주는 게 경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그 경청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고 반응을 했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맞아요 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그거 경청 잘한 거예요. 반대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건 따라하지 맙시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고 질문도 미스매치 되는 거고 대화도 미스매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 듣지 말고 네 맞아요라는 말을 듣자. 네 맞아요가 굉장히 중요한 발음이 표현인데 요 단어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충탐해판 가능하다. 아 충고 탐석 해석 판단 해줘야죠. 전문가가 해줘야지. 저것도 해야죠. 문제는 뭐예요? 요 경청 단계 없이 넘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경청 관찰 단계가 없이 충탐해판 하니까 문제지. 네 맞아요 이야기 들은 다음에 충탐해판 하는 것은 적절하다, 권장할 만하다 라는 겁니다. 실습을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요 실습 오늘 어려우니까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 그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타이밍.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랑이 뭐냐라는 질문에 타이밍도 있지만 그 사랑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의를 내렸는데 어떤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리더십의 대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심플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사랑이란 시간을 그에게 내어주는 거다. 이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사랑이란 시간을 그에게 내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쭉 서술을 하는데 저에게 딱 와닿았던 문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은 결국 시간을 보내는 것이므로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은 인생을 내어주는 것이다.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어쨌든 질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양질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거든요. 험블 인ኳ리어도 조직에서 겸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팀장으로서 나의 팀원들과 얼마나 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주느냐.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냥 현빈 멋있냐 고수가 멋있냐 대화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는 거랑 정말 험블한 질문을 해서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그러네. 와 정말 그렇겠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대화가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은 시간이죠. 그걸 통상 카우치 타임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카우치 하면 꽉 찼다 이런 의미에서 카우치 부부지간에도 카우치 타임이 필요하고 팀장과 팀원 간에도 1대1의 카우치 타임이 필요하다. 부자지간, 부녀지간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컨셉들이 뭐 이 책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네 가지를 좀 강조해드리죠. 이제 험블 인쿼리라는 관점은 굉장히 이렇게 문화의 차이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적인 상황에서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서 점점 리더가 되고 지속 가능한 리더들은 겸양의 리더십이 있더라. 그래서 당신들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험블한 인ኳ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책에서 여러 교훈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볼 때 적용점들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선맥락 공유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선맥락 공유의 질문을 잘 해달라. 두 번째, 오픈형 질문들로 구성하자. 했어? 안 했어? 언제까지 할 거야? 단답형으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생각해? 계획이 어떻게 돼? 내가 뭘 또 알 수 있어? 개방형 질문들이죠.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청이에요. 무슨 이야기 듣자? 네, 맞아요. 네 맞아요가 오면 내가 잘한 거예요. 네 맞아요가 오면. 이거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거 개그니까 잘 살려주세요. 내 자녀로부터 혹은 배우자로부터 혹은 팀원으로부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는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나 내가 딱 들었다 그러면 얼른 캐치하세요. 내가 경청 안 했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거 필요합니다. 질적으로 카우치 타임을 갖지 못하겠다. 그러면 양쪽으로 늘려서 질을 확보하는 겁니다. 양을 늘려서라도 내가 질을 확보합니다. 내가 질적으로 좋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럼 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딱 밀도 있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남겨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직장에서 배우는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이야기, 또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 자신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트레스로 관리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삶을 지탱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은 자아상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중력을 가지고, 내 자신의 스스로의 중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스티로폴처럼 주변에 의해서 막 흔들리는 거냐,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철학이나 방향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게 단단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책을 나누면서 대부분 이걸 가장 중요한 원리로 놓고 제가 소통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걸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가정이 단단한 거. 직장과 가정은 마치 공과 축구장과 비슷해요. 가정이 축구장입니다. 공은 직장은 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님 계시지만 아마 철학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직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가정이 단단하면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다? 참 그거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방향성이 분명하고 나의 정체성이나 그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나의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고, 그 위에 가정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있고, 결혼하고 나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인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답이에요.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이 단단함. 이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직업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수신, 죄가, 치국, 그리고 이제 평천하다는 거. 이제 군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치국이지만 우리는 군주는 아니죠. 군주의 직장은 치국이지만 우리의 직장은 신랑트로니까 수신, 죄가, 치국이다. 그 순서대로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리더십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또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할 때는 이 세 가지 차원의 1층, 2층, 3층을 순서를 결코 바꾸지 마요. 결코 바꾸지 마시고 그걸 단단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험블 인콰이어리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